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말이나 표정, 옷차림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의 본색은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가방 안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며, 냉장고 속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날 것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정돈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리정돈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 반대로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여도 그 안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본 모습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경고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을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점 첫 번째, 지나친 정리 강박은 통제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늘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옷장 안엔 색깔별로 정렬된 셔츠와 딱딱 맞춰진 옷걸이들. 와, 정말 깔끔하다. 부지런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같죠?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숨 막힌다. 뭔가 불안하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굴 것 같다. 맞습니다. 정리가 지나치면요,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OCPD, 강박성 인격장애 성향이라 부릅니다. 즉,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강박적 정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 빈도가 높고 자기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극도의 짜증, 분노, 불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리는 잘하지만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컵 위치가 바뀌었다고 화를 내고 물건 하나 제대로 안 두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지배하려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한 건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도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명분으로 자기 방식과 틀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한 정리는 그 사람의 불안과 통제욕이 폭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의점 두 번째,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 공간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게으른가? 자기관리가 엉망이네. 하지만요, 그건 보기엔 쉬운 판단이고 실제론 꽤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정리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여력이 바닥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에서 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족일수록 공간이 어질러진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실행기능장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길 힘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마비된 것 같아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지러운 공간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짐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제는 다 짚었습니다. 정리가 지나칠 때 생기는 덫, 그리고 정리를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본심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정리 습관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 태도까지 벌거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리정돈으로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 하나씩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못 놓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쓴 약 봉투가 서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심지어 고장난 리모컨까지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며 놓지 못하는 사람. 처음엔 아끼는 성격이구나 싶지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감정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행동을 축적형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물건의 감정을 이입하고 결정 내리는 걸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잃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버리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없애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그렇게 쌓아둡니다. 서운했던 말, 과거의 상처, 이미 끝났어야 할 인간관계까지. 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어질러진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마주할 수 없다. 공간에 쌓인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새로운 행복을 차단합니다. 물건을 쌓는 건 쉬워도 정말 어려운 건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신에게도 불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그건 그냥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가 쌓인 삶의 악순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공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왜냐면 우리 대부분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꾸밈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다루는지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상 위엔 택배 상자가 반쯤 뜯긴 채 방치되어 있고, 옷걸이엔 입담한 셔츠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싱크대엔 며칠 전 그릇이 여전히 물에 썩어가고 있는 집.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빴어. 치우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심리, 즉 폭주하는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공간에 투영된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해 정돈 상태와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충동 조절 능력은 34% 낮고 불안 지수는 평균보다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외부 환경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주변은 자신도 모르게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 공간에 날 것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은 마음의 잔인한 거울인 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와일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에 오래 노출되어 피로 상태에 가까운 구조로 변질되어 간다. 즉, 어지러운 환경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감정 피로의 신호이자 악순환의 늪이라는 뜻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의 태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아주 작고도 중요한 심리적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지금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이 어지럽다면 그건 감정 피로가 쌓였다는 내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질러졌을 땐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보세요. 말보다 책상 위가, 표정보다 택배 박스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 감정을 숨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이건 거의 모델하우스인데? 냉장고 속 물건은 종류별로, 용도별로, 날짜별로, 줄 맞춰 군대식으로 정렬돼 있고, 옷장은 색깔별, 계절별, 옷걸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책상은 늘 깨끗하고 서랍엔 정리함이 딱 맞게 끼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크림도, 볼펜도, 칫솔도 누가 잰 것처럼 정렬돼 있어요. 근데 소름 끼치게 말이죠.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사람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냉정하고 감정 표현은 최소한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외부 질서를 통해 내부 감정을 봉인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콜로라도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유형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드러낼수록 위험해진다. 정리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다. 공간은 완벽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리는 진짜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고 그 대신 손에 잡히는 공간만 정리하는 사람. 사람은 잘 들이지 않고 물건만 줄 세워두는 사람. 겉은 완벽한데 속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꾸민 집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사람을 대신 폭로해 주는 겁니다. 여긴 정리돼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냉동시켜 둘게. 네 번째, 남 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간 탓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치우고 싶긴 한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매일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난 원래 창의적인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엔 그냥 바쁜 사람이겠거니 아이 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싶죠. 근데 수상하게도 이 사람 주변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절대 자기 탓은 안 해요. 이쯤 되면 단순한 정리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말버릇이자 사고방식이고 관계 습관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빌헬름 슐츠는 인간의 말과 공간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항상 변명하는 언어 패턴을 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정리를 안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 그게 바로 남 탓이 DNA에 박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자기 내부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탓을 한다. 사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를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요. 왜냐면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같이 일할 땐 항상 내가 뒤치다꺼리, 같이 살면 내가 정리노예,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도 갈등도 책임도 스스로 정리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대신 치워주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달라. 시간만 나면 정리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어지러움은 당신 몫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늘 무언가를 망쳐놓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늘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공간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버릇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어질러진 공간이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삶의 증거일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조용한 정리 습관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산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진짜 귀한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사 후 조용히 식탁을 닦고 일어나는 사람. 공용 공간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사람. 자기 자리는 스스로 치우고 다른 사람의 공간도 배려해주는 태도. 이건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간 정돈 습관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도 말했죠. 자기 방 하나도 정리할 수 없다면 인생도 정리할 수 없다. 정리정돈은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이고 냉장고 속을 보면 시간 관리와 생활 태도가 보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직한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정돈이 습관인 사람은요, 바로 그런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자리의 상태로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때때로 정리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당연히 어질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리가 안 되는 당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고갈된 상태일 수 있어요. 일본 도요대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단 5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무려 43%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조각 하나를 내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치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정리는요,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 전 5분, 혹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5분. 그 5분만큼은 정리 전용 시간으로 써보세요. 자기 전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식탁 위를 닦는 시간, 핸드백 안을 정리하면서 지갑 속 영수증을 꺼내는 그 몇 분. 그건 그냥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식 같은 순간이 됩니다. 딱 한 칸, 딱 한 줄, 딱 한 번.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마음까지 정돈돼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버리는 건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해방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 하면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 쓰는 머리핀 하나, 어디서 받은 명함 하나, 볼일 없는 오래된 종이 쪼가리, 끊긴 볼펜, 짝 잃은 양말, 쓰다 남은 약 봉투, 맛없어서 안 먹는 차 티백, 내용 모르는 설명서, 예전 휴대폰 케이스, 안 맞는 리모컨, 꺼내 쓰지 않는 쇼핑백, 받았지만 입지 않는 선물 티셔츠, 이름 모르는 약통, 기억도 안 나는 수첩, 깨진 접시, 바닥에 늘 굴러다니는 건전지 하나, 마음 상했던 문자 캡처 화면, 나중에 꼭 읽자며 저장만 해놓은 기사 목록. 이 물건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끝낸 것들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비로소 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고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동선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난장판이 되는 이유, 사실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선에 맞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노년층 100가구를 분석했을 때 물건이 많아도 동선이 정리된 집은 더 쾌적했고, 물건이 적어도 동선이 꼬인 집은 다시 금방 어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쓰는 물건을 자주 쓰는 자리에 놓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면 정리는 훨씬 수월해지고 유지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파 옆에 신문, 리모컨, 안경이 늘 쌓여 있다면 그건 버릇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생활 동선의 결과입니다. 해법, 소파 옆에 작은 바구니나 수납함을 두고 신문과 리모컨을 거기 넣어두세요. 자리를 정해주는 순간 정리는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약봉투와 영수증이 항상 놓여 있다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약을 먹는 자리에 약통이 없어서입니다. 해법, 자주 먹는 약은 작은 트레이에 담아 식탁 옆 서랍이나 찬장 앞쪽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며칠씩 놓여 있다면 그건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옮길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 택배를 잠시 둘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현관 옆 바구니, 베란다 앞 빈 상자, 작은 이동 카트도 좋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는 일보다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정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정리는 위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정리 기준 꼭 기억해 두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 손이 닿는 곳에, 복용 중인 약, 안경, 자주 쓰는 접시나 물컵. 가끔 쓰는 물건은 허리 아래나 서랍 속에, 비닐봉지, 여분의 수건, 김장통.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은 눈 위, 손 안 닿는 곳으로, 선물용 물건, 비계절 용품, 추억 물건.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어질러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손의 흐름, 생활의 리듬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자세로 물건을 꺼내거나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부터, 내가 앉는 자리 옆부터 하나씩 내 생활 동선에 맞춰 재배치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정리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건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쉴 곳을 잃고 표류하게 되죠. 버리고, 비우고, 단정히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낸 나를 토닥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배운 작은 꿀팁들 덕분에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야지.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마당에 고양이도 키우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여유롭게 사는 삶.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그 꿈을 버리고 전원주택에서 도시로 도망쳐 나오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좋다던 집을 왜 내던지듯 떠나는 걸까?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살아보니 꿈과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요즘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도심으로 뼈아픈 후회를 안고 돌아오는지, 그리고 노후에 진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건지, 지금 몰랐다간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당 있는 집이나 시골로 내려갈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마지막 한 글자까지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천국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리죠. 텃밭에서 직접 따낸 싱그러운 채소를 먹죠. 공기도 맑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첫 번째, 관리의 지옥에 갇혀버립니다. 봄에는 잡초, 햇살만 쨍하면 마당 전체가 초록 정글로 변합니다. 하루만 방심하면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나이든 몸으로 허리 굽혀 뽑다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여름엔 벌레, 진딧물, 모기, 개미, 거미줄, 진해, 노린재까지. 밤엔 날파리떼가 창문에 달라붙고 낮엔 말벌이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방충망?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까지 기어들어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가을엔 낙엽. 바람만 불면 지붕 위까지 낙엽이 산처럼 쌓입니다. 치우지 않으면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고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쓸어내려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원점입니다. 겨울엔 눈. 눈 오면 추위에 떨면서도 삽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계단, 진입로, 지붕, 주차장까지 안 치우면 미끄러져 넘어져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집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아름다운 감옥입니다. 두 번째, 고장 나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난방이 뚝 끊겼습니다. 도시에선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지만 전원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직접 전화해서 애원하고, 직접 날짜 잡아서 기다리고, 직접 집에서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라도 내리면요, 못 옵니다. 아예 일정이 취소됩니다. 고치는 건커녕 얼어붙은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게 70대 몸으로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수도관이 얼어 터지고 전기가 나가고 화장실이 막혀도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나 혼자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병원 너무나 멉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가슴이 쥐어짜듯 조이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차를 몰고 병원까지 40분. 하지만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버스는 하루 딱 5대.
다음 버스는 3시간 뒤입니다. 119 불러도 산길이라 늦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골은 공기만 맑지 병원은 한참을 달려야 나오고 병원도 보잘것없습니다. 정밀검사, 수술, 응급실 다 없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 죽기 직전에야 듣게 됩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그게 전원주택입니다. 4번째, 외롭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마당은 축구장처럼 넓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걸어서 10분 거리.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인사 나눌 사람조차 없습니다. 도시에선 밥 드셨어요? 한마디라도 있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적이 너무 길어지면 고요가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변합니다. 숨소리조차 무섭게 느껴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합니다. 사람이 없는 전원 생활은 자연 속에서 혼자 갇혀 죽어가는 겁니다. 그 고독이 서서히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5번째, 자식? 절대 안 옵니다. 주말마다 꼭 올게요. 가까운 데니까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말은 참 쉽죠. 하지만 멀고 불편하면 1달, 2달, 석 달. 발길이 뚝 끊깁니다. 전화도 뜸해집니다. 결국엔 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도시로 가야 손주 얼굴 겨우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엔 올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은 나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집이구나. 자식들은 나를 버렸구나. 6번째, 팔고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서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은데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절대 팔리질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고 매물은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3억 들여 지은 집 1억 5천에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개소에선 한숨 쉬며 말합니다. 이거 그냥 임대 놓으세요. 근데 임대 놓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이 외딴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내 삶을 철창 안에 가둬버립니다. 당신은 평생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전원주택은 몸이 완벽하게 건강할 때만 겨우 가능한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그 집이 당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집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계단 없는 빌라, 저층 아파트가 폭발적 인기입니다. 예전에는요, 빌라 산다 하면 괜히 기죽는 분위기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좀 불편하지 않아? 아파트가 훨씬 낫지.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전원주택 같은 허상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미친 듯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산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첫째, 계단이 없습니다. 노후의 최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입니다.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요. 계단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도 지옥처럼 힘듭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라나 리모델링된 저층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황금 같은 입지입니다. 이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 가장 뼈저리게 통렬하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단 없는 집,
이건 나이 들어선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집이 감옥이 됩니다. 둘째, 조용합니다. 빌라가 시끄럽다고요? 요즘 신축 빌라, 방음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훨씬 조용하다고 감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층 아파트도 세대수가 적고 골목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 복잡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됩니다. 애들 뛰는 소리 전혀 안 들리고 이웃 간 층간소음도 거의 없고 혼자 조용히 살기 천국 같은 집이 정말 많습니다. 노후에는 시끄러운 집보다 적막한 평온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셋째, 모든 게 가깝습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원주택은 예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약 한 봉지 사러 나가는데 차를 타야 한다?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완전한 고립입니다. 그건 집이 아니라 섬입니다.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요, 대부분 도심 생활권 한복판에 있어서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면 모든 게 5분 안에 해결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넷째, 작지만 내 몸에 딱 맞는 집. 거실 넓고 방 많은 집. 청소하기 좋으셨나요? 전기세, 수도세 감당할 만 하셨나요? 허리 다 부러지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요, 넓은 집은 공간이 아니라 끝없는 일거리가 됩니다. 방이 많아도 그 방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나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관리비만 폭탄처럼 나갈 뿐입니다. 빌라도 저층 아파트도 집이 작고 단순해서 훨씬 덜 불편하고 훨씬 덜 지칩니다. 혼자 사시든 둘이 사시든 내 삶에 딱 달라붙는 집, 지금은 그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다섯째, 이 집은 팔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절대 안 팔립니다.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요, 임대 놓기도 순식간이고 필요하면 즉시 매각도 가능합니다. 언젠간 팔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안정감,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집, 이게 노후의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당신의 탈출구입니다. 정리하면요, 빌라도 저층 아파트도 보기엔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잘 골랐다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노년의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이어야 합니다. 생존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는 노인들만 모여 죽어가는 곳이라며 극도로 꺼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영양사가 만든 건강식이 제공되며 24시간 응급 대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동, 영화 감상, 취미반, 심지어 여행까지 단순한 노인 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 리조트에 가까운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실버타운도 진짜 좋은 곳은 경쟁이 살인적으로 치열합니다. 민간형 실버타운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고 입소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형 실버타운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1.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인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가? 협약된 종합병원이 차로 10분 이내에 있는가? 2. 월 비용이 합리적인가? 민간형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도 존재.
공공형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 식사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3. 주변 환경은 안전한가? 시장, 병원, 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어야 함. 고립된 외곽 시설은 절대 비추천. 4.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가? 민간 운영, 종교재단, 복지재단, 민간 중에도 입소금만 받고 운영 중단 사례 있음. 극도로 주의 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이런 곳이 있습니다. LH형 공공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불림. 전국에 설치 중.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전주, 창원 등. 입주 조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은 LH청약센터, 지자체 복지과 통해 가능. 지자체 운영형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경기도 성남시, 서울 노원구 등에서 직접 운영. 소규모 주거 플러스 전문 돌봄 제공.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도 최적화. 보건복지부 연계 노인복지주택 목록. 노인복지주택 현황 검색 시 정부 포털에서 열람 가능. 이런 곳은 절대 피하세요. 공사 중인 민간 실버타운. 입소금부터 요구하는 곳. 운영 불확실. 실제 입소 못한 피해 사례 수없이 존재. 병원, 마트 멀고 교통 불편한 외곽 독립형. 생활 편의성이 최악으로 떨어져 감금 생활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음. 정리하면 실버타운은 제대로만 고르면 내 건강을 지키고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며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잘못 고르면 돈만 날리고 외롭고 불편한 세 가지 지옥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보기 좋은 실버타운 말고 진짜 살기 좋은 실버타운을 골라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이걸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소득 조건이 맞고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보증금 거의 없고 월세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 엘리베이터 완벽히 갖춤.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 관리사무소 완비. 의료복지기관 바로 옆에 위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몰라서 놓칩니다. 심지어 자격은 완벽하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기회를 날려버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혜택받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평생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이 집,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정작 자격 충분히 되는 분들이 이걸 전혀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정보를 접한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신청 방법도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합니다. 난 해당이 안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무주택자신가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완벽하게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전혀 없어도 됩니다. 자식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다음 모집 공고 확인 다음 온라인 신청 가능. 2.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 방문. 담당자가 친절하게 대신 도와줍니다.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자녀가 함께 가도 됩니다. 3. 모집 공고는 1년에 몇 번 안 납니다. 기회가 열렸을 때 즉시 잡지 않으면 1년에서 2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수원.
인천 계양, 부평, 전주, 대전,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더 대폭 확대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경쟁률이 점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장 청약센터 들어가서 가까운 지역 모집 공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은 생각보다 전혀 까다롭지 않다. 신청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놓치는 사람 정말 너무나 많다. 정보가 없어서, 그저 몰라서.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그 집은 남이 차지합니다. 당신의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5번째, 요즘 부모님들, 자녀랑 붙어 살진 않지만 근처로 이사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정말 똑똑합니다. 같이 절대 안 삽니다. 그렇다고 멀리서 외롭게도 절대 안 삽니다. 적당히 가까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택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런 집을 고릅니다. 자녀 집과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 작은 전세집 또는 보증부 월세. 병원, 시장, 약국은 필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동네. 관리비 폭탄 절대 안 나오는 구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같이 살면 불편합니다.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손주 키우느라 눈치 보이고 내가 이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아예 헷갈립니다.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멀리 살면요? 아플 때 바로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급할 때 엄마 어디야? 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이 한마디도 즉시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는 거리, 서로 즉시 돌볼 수 있는 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잡는 구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거주 방식, 도시 근교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핵심 도시, 주변,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매물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병원, 시장, 약국, 교통까지 완벽하게 갖춘 실거주 중심 지역이 폭발적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자녀가 있다면 차로 20분 이내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서울과 완전히 맞닿아 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 전통시장, 종합병원, 생활시설 풍부, 1.5억 내외로 빌라나 다세대 전세 충분히 가능.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스타필드, 병원, 카페 거리 다 있음.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며 살기 천국 같은 환경. 전세 1.2억에서 1.8억 수준. 고양시 화정, 능곡, 일산 동구. 병원, 문화시설 완벽하게 돼 있고 대형마트 근처 엄청 많음. 지하철역 바로 인접한 저층 아파트도 다수. 1억 초중반대 소형 전세 엄청 많음. 인천에 자녀가 있다면 조금만 이동해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평구, 시장, 병원, 문화센터 완전 밀집 지역. 노후 생활 기반 완벽히 완비. 전세 1억 이하 빌라도 정말 많음.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일대.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세종병원 인근 등 교통생활 인프라 균형 완벽, 검단 신도시 외곽 지역, 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저렴한 빌라 밀집, 1.2억에서 1.7억으로 깨끗한 전세 가능, 신도시 인프라 가까워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 부산이라면 이런 조합도 많습니다. 김해 삼계동, 장유 일대. 부산보다 훨씬 조용하고 병원, 마트, 문화시설 완벽히 갖춰져 있음.
1억 내외 전세 많음. 부산 자녀와 30분 거리. 양산 북정, 중부동 일대. 부산 지하철 연장선 연결, 교통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음. 경전철 플러스 도보 생활권으로 인기 폭발적 상승 중. 1억에서 1.5억 전세주택 찾기 완벽.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도시보다 집값 전세값이 확실히 낮다. 생활 인프라는 넘쳐난다. 자녀와 왕복 1시간 이내 거리로 정서적 연결이 완벽히 유지된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필요할 땐 금방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곳에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내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똑똑한 주거 전략입니다. 6번째, 어디 사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은 결국 동네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 리듬, 건강 상태, 심지어 인간관계, 수명까지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단순히 자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지역을 철저히 찾습니다. 왜냐고요? 집만 보고 이사했다가 마트는 차 타고 20분, 병원은 시내 나가야 돼요. 이런 지옥 같은 구조라면 나이 들수록 고립감만 무서운 속도로 깊어지고 외출은 완전히 줄어들고 건강은 빠르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고를 때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병원까지 거리. 가까운 동네 의원은 당연히 기본, 종합병원 또는 응급실 있는 중형 병원이 차로 15분 이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준으로 동네를 철저히 봐야 합니다. 2. 마트, 시장, 약국, 도보 10분 생활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걸어서 장 보러 못 가면 노년엔 그 집이 완전한 감옥입니다. 마을버스가 많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닿을 수 있어야 집에만 갇혀 있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3.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혹은 1층 구조. 요즘 4층짜리 아파트도 계단만 있으면 노후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지은 지 20년 넘었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 빌라라도 1층이거나 층간소음 걱정 전혀 없는 구조를 반드시 우선하세요. 4. 사람 사는 동네. 주변에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철저히 보세요. 60대 이후엔 적적함이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 눈 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는 동네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폭발적 인기 있는 지역들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건 자녀 근처 개념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 자체로 선택받는 곳입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비교적 저렴하고 인프라 완벽한 곳. 경기 평택 안정리, 송탄역 일대. 미군기지 인근 상권 활발. 전세 1억 초반대 다세대. 아파트 많음. 병원, 마트, 카페 밀집, 외국인도 많아 활기 넘치는 분위기. 청라국제도시 외곽 빌라촌. 인천 2호선 연장선 예정. 청라의료복합단지 개발 중. 외곽 빌라는 1.5억 내외 전세 가능. 고양 덕양구, 능곡역 일대. 지하철 3호선, GTX 예정지. 능곡시장, 병원, 문화복지시설 풍부. 전세 1.2억에서 1.8억 빌라, 저층 아파트 존재. 지방 인기 지역, 조용하고 넓은 곳 원하는 분들. 전라 순천 신대지구, 연양동. 순천 시내, 광양 연결 중심. 종합병원, 도서관, 시장 완벽한 조화. 전세 1억 이하도 가능. 단지형 아파트 밀집. 경북 포항 효자 양덕 일대. 바닷바람 시원하고 도시계획 깔끔. 큰 병원, 공원, 대형마트 바로 인접. 1억에서 1.5억 저층 아파트 가능. 충남 아산 온양 온천역 인근.
온천지대 플러스 생활 인프라 완벽. 서울과 1시간 거리, 교통 우수. 전세 1억에서 1.8억 저층 아파트 많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완벽하게 설계된 동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생활을 사는 시대입니다. 자녀와 가까운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값싸도 삶이 지옥처럼 피곤하고 멋져도 죽을 만큼 외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정말 괜찮을까? 이 질문에 확실한 예스가 나오는 동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요즘 부모님들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집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유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증부 월세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0만 원 안팎으로도 조용하고 살기 천국 같은 빌라, 다세대 주택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리, 계양, 고양, 부평, 김해, 양산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조건이 훨씬 좋은 매물도 자주 보입니다. 둘째,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LH에서 운영하는 실버 전용 주택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혹시 혼자 죽으면 이런 공포인데요. 그런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단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 구조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입주 대상이 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버하우징, 의정부, 수원, 파주, 시흥 등 운영 중. 단지 내에 복지사 상주, 공동식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입주자들끼리 교류하며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완벽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임대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단지 싸고 안전한 것뿐 아니라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노후 주거 대안으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셋째, 자녀와 따로 살면 복지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거주하면 가구가 분리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자녀와 주소지가 같고 한 세대, 가구로 묶여 있으면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살인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분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오히려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고 자녀와 같은 가구로 묶여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 기준에도 반영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구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 기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와 따로 주소를 두고 가구 분리를 하면 복지 수급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확히 주소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상 완전히 다른 가구로 설정하는 것, 이게 노후 복지를 받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설득이 고민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함께 사는 건 서로 부담스럽지만 가까이 있어주는 건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자 대신 가까이에서 서로 도우며 살자는 제안,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훨씬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매물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이나 다음 부동산에 전세 1억에서 1.5억, 보증부 월세, 엘리베이터, 1층 같은 조건을 넣고 지역을 고양, 하남, 계양 등으로 설정해 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집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지 새 아파트만 고르지 마시고 관리 잘 된 빌라도 함께 보시면 완벽합니다. 지금은 누구와 살아야 하나 보다 어디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 몸에 완벽히 맞는 집, 내 생활에 딱 맞는 동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이사하신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을 준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인생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도 두근거림이 하나도 없고 하루가 끝도 없이 질질 늘어지기만 하고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가슴 시린 웃음이 안 나오고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오셨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도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엄청 많이 계십니다. 걸음걸이는 20년 전처럼 가볍고 눈빛은 청년처럼 맑고 웃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터지는 분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걸까요? 돈 때문도 절대 아니고 젊음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깊이 관찰하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활짝 다시 열리는 분들은 모두 어떤 7가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7가지가 거창한 비법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바로 이 순간부터 누구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마음 한쪽으로 내 나이에 뭘 또 바꿔?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하고 계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70에도, 80에도, 심지어 90에도 시작만 하면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조용히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선택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똑같이 사는 맛을 완전히 잃었다고 절규하던 한 분이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되찾았는지 그 비밀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난 지금도 재미있는데? 하시는 분은 1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늙으면 사는 게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재미는 역할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이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찾아요.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진짜 이유는 완전히 따로 있다고 칼같이 말합니다.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던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오던 그 수십 년의 역할이 은퇴와 자식 독립, 배우자의 부재와 함께 하나둘씩 완전히 증발해버리면 사람은 마음 한쪽에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구멍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구멍은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고 어느 순간 그 구멍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71세 이선희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첫 몇 달 동안 선희 씨는 오히려 씩씩한 척 지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도 잘 살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은 척 했죠.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강하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선희 씨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차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은 순간 갑자기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지 않았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난 뒤 집이 조용한 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사람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갔습니다.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루가 지옥처럼 길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하얗게 붙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독서 도우미 모집. 아무렇지 않은 안내문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민폐지. 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수십 가지의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도 그 안내문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만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한 번만 해보자.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선희 씨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다시 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첫 봉사날. 책상 앞에 앉은 두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줘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차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선희 씨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선희 씨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살아났다는, 다시 숨쉬게 되었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증명된 변화입니다. 미국 듀크대 노년심리연구팀은 65세 이상 450명을 6개월간 관찰하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아주 작은 역할 하나씩을 맡겼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길 안내, 실버 프로그램 보조, 반려식물 돌보기, 말벗 전화 봉사, 돈도 필요 없고 젊은 체력도 필요 없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역할들입니다. 반대로 다른 그룹은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연구팀조차 2번이나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정도로 극명한 충격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38% 감소, 하루 활력 42% 증가, 삶의 만족도 28% 상승, 외로움 지수 31% 감소. 인터뷰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 나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있으면 돌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다시 살맛이 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할 재획득 효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큰 결심도 아닌 아주 작은 나의 자리 하나가 사람 마음을 송두리째 다시 깨우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는다. 그가 말한 의미란 거창한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하는 작은 역할 하나입니다. 그 역할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할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돌보는 사람, 걷기 모임에서 코스를 정해주는 사람, 복지관 간식 담당, 손주 숙제 봐주는 사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 이 아주 작은 역할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기다림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소속감을 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와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희 씨처럼요. 두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는 맛을 완전히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약해져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가고 감정도 사막처럼 말라가고 삶의 색깔이 서서히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73세 박종만 씨가 딱 그랬습니다. 종만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일이 곧 인생이었다 할 정도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점심도 대충 때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퇴근 후에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늦잠도 자보고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앞에 두고 멍하니 밥을 뜨다가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지? 종만 씨는 그날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밥맛이 없어졌고 잠도 얕아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참았지만 나중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동네에서 작은 걷기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여보, 그냥 한 번만 나가봐. 가서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종만 씨는 처음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해. 괜히 민폐만 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볼까? 다음 날 그는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운동화. 은퇴 이후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종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딱 10분만. 그렇게 생각하고 걸었는데 10분이 금방 지나고 어느새 20분,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종만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종만 씨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종만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고 말끝에 힘이 생기고 아내가 먼저 울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진짜 사람 같다니까. 아침에 웃는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종만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노년 신체활동 연구팀은 60세 이상 1,600명을 무려 8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으로 명확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걷는 사람들은 우울 위험이 47% 감소, 인지 저하 속도 42% 느려짐, 하루 활력 점수 35% 상승. 가장 놀라운 건 기분이 좋아지면 걷는다가 아니라 걷기 시작하면 기분이 먼저 올라간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분 스위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이 연결된 회로인데 이 회로는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신체 움직임에 먼저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면 뇌가 뒤늦게 지금 활발한 상황인가? 하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바로 마음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5분만 움직여도 혈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뇌가 마치 비상등이 켜진 것처럼 자극되고 이때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불안, 우울 회로를 강제로 꺼버리고 근육이 따뜻해지면 뇌는 위험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뚝 떨어지고 엔도르핀이 확 올라가면서 기분의 방향이 밑바닥, 중립, 올라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한 지 딱 7분에서 10분만 지나면 기분이 이유 없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걸 움직임 유도 정서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을 켜는 스위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걸을 필요 없습니다. 많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걸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10분만 걸어도 뇌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기분, 생각, 의욕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말했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쪽을 향해 열린다.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행동 하나입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열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 집안에서 왕복 몇 번 걷기,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기, 아침에 창문 열고 스트레칭 1분.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깨어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박종만 씨처럼요. 세 번째,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10가지를 적어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일들을 해오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만을 위한 새로운 경험은 거의 하지 못하고 삽니다.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마지막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 결과 나이 들어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이상한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나 뭐 하고 살아야 하지? 72세 김말순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해 집을 나가면서 말순 씨의 하루는 갑자기 텅 빈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이제 쉬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쉬어보니 내가 아니라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TV만 켜놓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채 어영부영 하루를 쓰레기처럼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해본 게 뭐가 있지?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너무 슬펐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말순 씨는 처음에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나이를 몇인데 지금 와서 뭘 새로 한다고? 하지만 막상 적기 시작하니 손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꽂이 한번 해보기, 나만을 위한 옷 하나 사보기,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셔보기, 내가 좋아했던 노래 다시 부르기, 10년 넘게 안 간 바다 구경 가기, 손편지 한번 써보기, 새로운 음식 맛보기, 피아노 건반 한번 눌러보기, 사진관에서 내 얼굴 찍어보기, 그리고 나를 위하는 하루 보내보기. 적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는 어느새 내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 순간 말순 씨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첫 번째 목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기,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참 동안 바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았던 거였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쓰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 행동을 극도로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 UCLA 노년 심리 실험에서 65세 이상 32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관찰했습니다. A그룹, 평소 하던 일 그대로. B그룹, 평생 안 해본 것 10가지를 적고 그중 3가지만 실행. 단 3달 뒤 두 그룹의 차이는 극적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 33% 상승, 우울지수 41% 감소, 자존감 37% 증가, 미래 기대감은 무려 50% 상승.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에서 젊음 회로를 활성화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잃을 때 늙는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 영혼을 다시 젊게 한다. 그가 말한 새로움은 멀리 있는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은 시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보세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10가지. 내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것. 누군가가 좋다고 했는데 나는 안 해본 것. 무서워서, 창피해서,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 모조리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김말순 씨처럼요. 4번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죽습니다. 72세 최근수 씨가 그랬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난 뒤 근수 씨는 점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가봤자 누가 반가워하겠어. 괜히 나가서 민폐만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근수 씨는 말 그대로 집에 갇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TV와 나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수 씨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얼굴이 자신의 얼굴 같지가 않았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근수 씨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지나가다가 장기판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기 두는 모습. 근수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근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딱 10분만 앉아보다 오자. 장기판 앞에 앉은 첫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중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장기 두세요? 근수 씨는 오랜만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조금은요. 그 작은 대답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옆자리에 앉아 같이 판을 보다가 중간중간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수는 어떨까요? 아, 그건 위험한데요. 오랜만에 들리는 자기 웃음소리. 근수 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나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근수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2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관계, 행복, 건강을 추적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독은 흡연 비만보다 더 강력한 사망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 55% 감소, 치매 위험 40% 감소, 수면의 질 45% 향상, 삶의 만족도 31% 증가, 심지어 하루에 10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심박 안정 효과가 생긴다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뇌에는 사회성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로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면 즉시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정서 안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즉,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동으로 치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산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준다. 그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관심 하나가 우리 마음의 체온을 다시 데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사람을 사귀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사람이 있는 환경에 잠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뇌는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얼음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10분 장기 모임에 조용히 앉아보기, 동네 복지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걷기 모임에 얼굴 한 번 내밀기, 교회나 절에서 강의 하루만 들어보기, 카페에서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들으며 잠깐 앉아있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 읽으며 15분 머물기,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 체조교실 구경만 해보기, 시장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눈인사만 나눠보기, 공원 벤치에 앉아 산책하는 사람들 바라보기, 아침에 아파트 앞 놀이터나 정자에 5분만 앉아 햇빛 쬐기. 이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근수 씨처럼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5번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거리두기.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해준 사람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곁에 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기가 미안해서,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 혼자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서 상처 주는 사람을 오랫동안 품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절대 아니라 질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나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만 주고 함께 있는 시간이 유난히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에게서 수명을 다한 겁니다. 70세 김영복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영복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해?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지. 도움 주는 척하지만 그 말투는 매번 사람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영복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약해지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빗장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영복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건강 강좌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복 씨는 가슴이 울컥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왜 평생 나한테 예의를 못 지킨 거지?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복 씨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고 약속도 한 번쯤은 미뤘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잔잔한 배려, 아들딸의 따뜻한 안부, 옆집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인사, 걷기 모임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의 다정한 눈빛.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과 거리를 두니까 내 인생 전체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꾸 기가 빨리는 사람에게서 서서히 거리두기, 상처 주는 말 앞에서 웃는 척 하지 않기,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에 의무감 느끼지 않기, 좋은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 쓰기,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찾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60대 이후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이 편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피하는 행동이 삶의 만족도를 32%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둘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불편한 관계에 소모할 시간이 단 1분도 없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자리는 줄이고 마음이 편한 자리,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가볍게, 따뜻하게 내 편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6번째, 나에게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습니까? 엄마, 이것 좀 해줘. 아버지, 이건 왜 이래 했어요?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도 못 참아? 당신이 좀 더 잘했어야지. 평생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기대를 맞춰주고,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해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모르겠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합니까? 70대 윤정임 씨가 그랬습니다. 자식 둘 키워내고 20년 넘게 남편 병간호하고 그 사이 온갖 허드렛일하며 집안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도 정임 씨는 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다들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마음 수업에서 강사가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오셨나요? 그 한 문장이 정임 씨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맞다. 나는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구나. 남편 간호하던 그 밤들, 홀로 눈물 삼키며 살았던 그 시절,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새벽까지 버텼던 날들, 몸 아프면서도 식구들 챙겼던 그 손길들. 그건 못난 삶이 절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잘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임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아주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임아, 너 참 잘 살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남은 인생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몇 번 반복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고, 잠이 깊어졌고, 식욕이 돌아왔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통증을 줄이고 감정의 회복력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41% 높고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이 훨씬 강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남들에게만 친절하고 자신에게만 잔인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은 누가 봐도 정말 잘 살아낸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로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위로받아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안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나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 나 정말 잘했다. 잘 살고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7번째, 웃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라 안 웃으니까 점점 웃을 일이 사라지는 느낌. 나이 들수록 표정이 굳고 미소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감정 근육이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그냥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웃음은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70세 이도하 씨가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동네 이야기도 점점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하 씨 스스로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얼굴이 자꾸 굳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버스 정류장에서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입꼬리가 축 처져 있고 피곤한 표정,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도하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하 씨는 TV에서 우연히 웃음 치료 강의를 보았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도하 씨는 바로 다음 날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1cm만 올려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1cm 올린 그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은 살아있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하 씨는 하루에 3번만 의식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5초, 점심 먹고 나서 5초, 잠들기 전에 5초, 단 15초. 그런데 변화는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휴, 오늘 표정 좋으시네.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하 씨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탁 하고 켜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알바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표정이 정말 예뻐요. 그날 밤 도하 씨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아, 내가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표정 피드백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8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3번 입꼬리를 10초만 올리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충격적으로 갈렸습니다. 억지로 웃은 그룹은 우울감이 33%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27% 감소, 기분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22% 증가, 사회적 자신감 40% 상승.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웃는 표정은 뇌를 속인다. 뇌는 입꼬리가 올라갔다, 즉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웃음은 기분의 결과가 아니라 기분을 만드는 버튼인 겁니다. 웃음은 관계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더 편하게 다가오고, 더 대화하고 싶어지고, 더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웃음은 말보다 빠르고, 선물보다 따뜻하고, 나이보다 더 많은 걸 바꿉니다. 70대 이후 인간관계가 새로 열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미소 한 번 지을 용기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영혼의 반짝임이다. 여러분, 억지로 큰 웃음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 1cm면 충분합니다. 거울 보며 5초, 걸으면서 5초, 잠들기 전 5초, 버스에서 자리에 앉을 때 3초, 카페에서 주문 기다리며 3초, 장 보다가 물건 고르면서 2초. 이 작은 웃음 습관이 여러분 삶의 색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하 씨처럼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웃으니까 내 마음도 같이 웃어주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지나온 길 곳곳에 상처도 있고 견뎌낸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던 날들, 몸이 아파도 식구들 챙겼던 시간들, 속상해도 아무 말 못하고 스스로 삼켜냈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티며 살아온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짊어지지 않고 오롯이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시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과 머물고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여러분 마음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를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처럼 건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미소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만의 사는 재미가 있다면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